야,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나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업한 사람이야.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게 감히 가르치려 들어? 손족벌되는 카페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구락 풀어락 화를 내는 박 씨의 모습. 주변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고 구석에 앉아있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르는 사람인 척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박 씨는 당당하게 소리쳤지만 정작 가슴 한 구석에는 지독한 허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와 마주하고 싶었던 어른의 모습입니까? 로마 최고의 지성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노년이 비참한 이유는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정신의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분노와 집착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한 남자가 키케로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장정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1장, 말의 무게, 품격은 혀끝에서 결정된다. 박 씨는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거친 말투로 일꾼들을 호령해왔습니다. 그에게 말은 곧 명령이었고 제압이었지요. 하지만 퇴직 후 그 말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박 씨는 평소 존경하던 인문학자 이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이 선생은 차를 따르며 키케로의 의무론 한 구절을 나지막히 읊었습니다. 키케로는 말했네. 말이란 마음의 거울이다. 인간의 품격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절제미에서 나온다. 라고 말이네. 박형, 혹시 자네의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상대의 성문을 부수는 망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박 씨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 시대 오직 웅변술 하나로 천하를 호령했던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압도하는 것보다 적절함이라는 데코럼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추고 때를 기다리며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말에 섞지 않는 절제력이지요. 이 선생은 덧붙였습니다. 세네카 역시 이렇게 말했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현명한 노인은 말을 아껴 지혜의 향기를 남기고 어리석은 노인은 말을 쏟아내어 무식의 악취를 풍긴다. 고 말이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가 컸던 이유가 사실은 불안함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내 권위가 사라질까봐 더 크게 소리쳤던 것이지요. 하지만 키케로가 말한 진짜 수사학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 씨는 이제 대화의 목적을 이기는 것에서 통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를 고친다고 해서 내면의 불길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거나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여전히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선생은 박 씨에게 세네카에 져서 분노에 대하여를 건넸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결국 분노에 눈먼 제자에게 자결을 명령받은 비극적인 철학자였지요. 그는 분노를 가장 파괴적인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박형, 세네카의 문장을 보게나. 분노는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연기와 같아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고 했네. 화가 날 때 거울을 본 적 있는가? 그 눈빛과 표정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통제력을 잃은 짐승의 모습이지. 세네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지연, 딜레이를 꼽았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시간을 벌라는 것이지요. 분노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열기가 식게 마련이니까요. 키케로 역시 노년에 관하여 해서 노년의 성미급함을 경계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것은 노년의 결함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의 결함이다.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모두 신맛이 나는 게 아니듯 나이가 든다고 모두 괴팍해지는 건 아니다. 박 씨는 이 대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화를 나이 탓 혹은 갱년기 탓으로 돌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박 씨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마다 마음속으로 세네카의 이름을 부르며 10가지 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열을 세고 나면
방금 전까지 죽일 듯 미웠던 사람이 그저 실수하는 가련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박 씨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언제 물려줘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을지 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선생은 그런 박 씨를 데리고 숲길을 걸으며 키케로의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박형, 키케로는 돈을 엽이라고 불렀네. 여행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지요. 하지만 생각해보게. 여행이 끝나가는 목적지 부근에서 여비를 더 많이 챙기려고 짐가방을 늘리는 여행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그건 탐욕을 넘어선 비극이라네. 박 씨는 숲길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 돈 없으면 자식들도 나를 짐짝 취급할 텐데 어떻게 그 손을 놓나? 이 선생은 바닥에 떨어진 마른 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네. 자네가 돈을 쥐고 자식들을 조종하려 할수록 자네는 아버지의 자리를 돈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거야. 자식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지갑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부의 정당한 사용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재산은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그 주인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박 씨는 그날 저녁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몇 개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내가 돈으로 너희를 훈계하려 했던 걸 사과한다. 이 돈은 너희가 자립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지금 나눠주마. 나머지는 내가 내 노년이라는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하는 여비로 쓰고 남는 것은 사회에 돌려줄 생각이다. 이제 나를 돈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로만 봐줬으면 좋겠구나. 돈을 움켜쥐었을 때는 늘 불안하던 마음이 손을 펴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로 살 수 없는 어른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자유였습니다. 돈 문제까지 정리하자 박 씨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가고 TV를 봐도 오후가 되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죠. 이 선생은 박 씨에게 키케로가 80이 넘어져도 그리스어를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키케로는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을 공부에서 찾았네. 그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육체보다 훨씬 빨리 시든다고 경고했지.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일세. 자네가 평생 현장에서 쌓은 지식을 정리해보는 건 어떤가?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눈도 침침한데. 하지만 이 선생은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를 펼쳐보였습니다. 세네카는 말했네.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르고 낭비할 뿐이다. 진정으로 삶을 누리는 사람은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다. 라고 말이네. 자네가 심은 나무의 그늘에서 누가 쉴지 생각해보게. 박 씨는 이 말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안전수칙 그리고 사람 다루는 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서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훌륭한 현장 가이드북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지식을 지역 청년들에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듣던 청년들이 박 씨의 진정성 있는 고난 극복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 해서 카토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할지라도 후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노인은 결코 늙지 않는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그는 젊은 시절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은은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철학자들이 말한 오티움, 즉 영혼을 살찌우는 고귀한 여가였던 것입니다. 키케로와 세네카 두 거장은 모두 죽음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키케로는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자객의 칼날 앞에 목을 내밀었습니다.
세네카 역시 네로의 부당한 죽음 명령을 받고는 울고 있던 제자들을 꾸짖으며 초연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그 사람의 전 생애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씨는 이들의 최후를 읽으며 자신의 마지막을 그려보았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 노인 참 고집불통이었지 라고 말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분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추억하게 할 것인가. 박씨의 변화는 주변을 감동시켰습니다. 카페에서 소리 지르던 노인은 이제 아르바이트생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단골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싸우던 경비원에게는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건네는 인자한 이웃이 되었지요. 아들은 어느 날 박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아버지를 뵈면 참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아버지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는 박씨가 평생 벌어들인 그 어떤 수익보다 더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무기는 그 이전의 삶에서 쌓아온 덕의 결실이다. 박씨는 이제야 그 덕의 열매를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대 로마의 현인 키케로와 세네카, 그리고 우리 시대의 박씨를 통해 품격 있는 시니어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삶의 조각들을 모아 나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말의 온기를 담고 침묵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둘째, 분노라는 일시적인 광기에 당신의 존엄을 팔지 마십시오. 셋째, 돈을 집착의 사슬이 아닌 인생의 아름다운 여비로 사용하십시오. 넷째,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를 심으십시오. 이 네 가지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의 주름은 노쇠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선사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삶이 있으면 희망은 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서양의 지혜를 모아 현대인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동서양 철학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향기로운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